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재테크 기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은퇴자금의 형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요, 재테크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세 가지가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 원금의 크기, 그리고 얼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 하는 수익률의 크기, 그리고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에 대한 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좌우를 하게 되는데요. 빠른 재테크를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매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자극적인 소재로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재테크의 속도에 매몰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속도가 빠르다, 빠른 재테크, 빠른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투자 원금을 많이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익률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을 극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 분산 투자라는 개념은 사실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산을 여러 개를 해놓으면 어떤 것들은 수익률이 잘 나지만 어떤 것들은 수익률이 안정적이라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높은 수익률이 희석이 돼서 평준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실 안정성이 생기는 건데, 속도에 매몰되게 되면 자금들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몰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내가 투자 대상을 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게 됩니다. 지난주 말에 그 세미나 오셨던 분들은 또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투자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이유로 앞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언제쯤 엑시트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운 투자 계획도 사실은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제가 분석한 것도 100%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 투자의 방향이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을 아깝지만 손실을 보고 어느 정도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손실들을 보전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빠른 속도로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내가 공부하고 분석한 어떤 투자 대상보다는 뭔가 소문에 듣고 누구한테 들은 확실한 정보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재테크는 이러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언제쯤 엑시트 될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 돼야만 하는 겁니다. 돼야만 해 라는 가정을 하고 이건 될 거다, 이건 되는 거다 라고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잘못되었을 때 엑시트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의 속도에 너무 매몰되는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 절대 회복을 시킬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라는 얘기들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 원금을 늘리는 것들, 돈을 잃은 것들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되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투자의 경험을 늘려서 메꿔갈 수 있겠지만, 사실 한번 잃은 시간들은 회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기초공사를 탄탄히 다져가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도 보면 그 경기 전에, 아니면 훈련 전에 꼭 준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준비 운동하고, 본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하고, 그리고 또 개인 체력 훈련까지 이렇게 해나가게 됩니다. 재테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게 없지만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그리고 나의 자산도 같이 키워가면서 어느 순간 됐을 때 큰 자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드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은퇴 자금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웬 시드머니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드머니 많이 들어보셨죠? 재테크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아마 시드머니라는 단어를 거의 동시에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 종잣돈을 모아야 돼, 빨리 모아서 빨리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 빨리 부자가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드머니를 그냥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리 모으는 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모으고 나면 꼭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이상하게 돈을 모으고 나면 돈이 쓸 때가 생깁니다. 이게 시드머니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드머니는 저 단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머니, 씨앗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 씨앗을 생각하면 씨앗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줄기가 생기고 그 줄기가 튼튼해지고 나무가 되고 과실이 열리고 그 과실을 획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연상이 되시죠? 시드머니라는 건 우리가 먹는 식량과는 별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같지만 이것들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씨앗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번 열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매해 열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시드머니는요, 첫 번째 조건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먹는 씨앗과 내년에 농사질 씨앗은 엄격하게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내년에 심어서 농사를 지을 모종은 먹지 않았거든요. 예, 시드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 돈과 이 시드머니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이 돈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 돈이란 일상적인 의식주를 생활하는 생활비도 마찬가지지만요. 차량을 수리하고 새 차를 구입하고 전세를 옮기고 또는 집을 구매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도 이 시드머니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시드머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뱉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땅을 샀는데 토지고요, 이게 임야예요, 산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본 차익만 제가 양도 차익만 갖게 되는 거죠.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 매달 발생하는 현금 창출은 없는 거죠. 그죠? 시드머니가 이런 형태로 있다면 이건 시드머니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동안에는 사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덩치가 커졌을 때는 투자가 가능한 형태여야 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만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가치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훼손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물 자산의 형태로 투자가 돼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주식이나 뭐 부동산, 그리고 금 혹은 뭐 코인 뭐 이런 등등, 예, 이런데 투자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우리가 시드머니를 만들어 나가야 잘 지켜지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돈은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체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8년에 5억 3천만 원을 주고 26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뭐 대출을 일으켰겠죠. 자, 그런데 2008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나시죠?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두 달 있다가 뭐 2022년 같은 일들이, 2023년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조금 재밌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가 지금 12억 3천 정도 합니다. 시세 차익이 한 7억 정도 발생을 했죠. 7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야,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 투자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 기간 동안 한 해 수익률로 따지면 5.6% 정도씩 난 거예요. 그렇게 높진 않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2008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5억 3천이 아니라 5,3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똑같이 5.64%의 수익률을 매년 올렸다면 지금은요, 예, 1억 2,300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를 벌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7억과 7천만 원. 똑같은 수익률로 올린, 예, 투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자금들은 커져야 하고요. 투자의 자금이 커지면 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 재테크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원금을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를 할 건데요. 제가 2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만들려면 100%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그쵸? 예. 와, 100% 수익률 더블을 쳐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요. 1억에다가 대출을 4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5억을 만들고요. 이 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의 수익을 올리면요. 1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대출이자가 나가겠죠. 예. 그런데 가만 보세요. 원금은 똑같아요. 제가 투자한 원금은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하나는 100%의 수익률을 올려야만 제 목표가 달성이 되고, 하나는 20% 정도 수익을 올리면 제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투자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투자의 위험을 낮추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각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자산의 건전성을 더 보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각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달한 이 금액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제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한 대상이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이 두 가지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요, 아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라는 것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마 1년여 새에 금리가 상당히 상승하면서 2022년도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풀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를 다 계산을 해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현금 흐름이 지금 올라가는 금리를 따라가지 못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예. 최초의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면 내가 금리가 올라가도 어디까지 나의 월급과 지금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여윳돈으로 이것들이 감당이 가능할까? 어느 기간까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걸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과 나의 여유분은 남겨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8년 시기에 제가 5억 3천에 집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한 6개월 만에 1억이 떨어졌어요. 예,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1억이 떨어진 채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런 이자 비용들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들을 제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시드머니를 통해서 돈의 덩치를 불리고요, 거기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의 위험도를 줄여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뤄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입의 40%를 계속 스토리지, 저장하다가 저축하다가 투자해야 된다 라는 그랜드 카돈의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의 40%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월급을 3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수입의 40%는 120만 원입니다. 1년에 1,44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60만 원, 나머지 한 1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저축해서 내가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오려면 원금 훼손 없이 얼마를 모아야 된다? 12억 정도를 모아야 되고요. 원금을 써가면서 내가 이거 300만 원을 만들어 가려면 7억 8천 정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한 3% 정도 되는 수익률로 12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하면 3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난 시간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구나, 이렇게까지 걸리지 않겠구나 라는 건 아실 수 있습니다. 수입의 40%를 저축을 하면 사실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가 아닌 다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육군본부에서 재테크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퇴직쯤 되면 가장 든든해 하시는 게 뭐냐면요. 난 공무원 연금이 있어 라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퇴직하시면 거의 월급만큼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일시불로 찾지 않으신다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받으시고 나머지는 또 배우자가 반 정도는 받으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던 때로 돌아가서 공무원 연금을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입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공무원이 됐으니 강제사항이야 라고 가입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직장 지금 우리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4.5%, 직장에서 4.5%에서 9%가 적립이 되고요. 공무원 연금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9%, 나라에서 9% 해갖고 18%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것도 월급인 거죠. 나라에서 준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18% 정도를 그렇게 30년 동안 꾸준히 넣었더니 네, 은퇴할 시기에 굉장히 여유롭고 든든한 자산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은퇴자금은요 사실은 종잣돈입니다. 그리고 그 종잣돈을 연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연금 상품을 이용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라는 거를 차감하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원금이 되는 때 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들이 나오냐면요. 원금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계속 이걸 5년, 6년, 7년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원금이 쌓이게 되죠. 물론 그 정도 연금이 쌓일 때까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뭐하러 그걸 거기다 넣니? 은행에만 넣어도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걸 은행에 넣거나 뭐 펀드에 넣거나 이러면 제가 그 돈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굉장한 의지력으로 매일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본인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돈을 더 내고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그 트레이너가 오늘은 왜 안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식단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운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무조건 종잣돈을 연금으로 만드세요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연금으로도 종잣돈이라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드머니와 종잣돈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나중에 커지면요 현금 창출 능력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연금은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가 돼서 우리가 그것들을 건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활과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형 연금 상품들을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의 기능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은퇴자금을 종잣돈 그리고 연금으로 만들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공무원분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강제적으로 저축을 해야 큰 돈이 된다라는 것들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는요 백인 백색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돈을 모아서 조금씩 투자하고 실전에서 투자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신다면 강제적으로 저축을 해서 덩치를 크게 불리면 수익을 그동안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5,300만 원 투자해서 1억 2,300을 버느냐 5억 3천을 투자해서 12억 3천을 버느냐의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익의 일정 부분들을 꾸준히 저축해서 내가 나는 어떤 재테크를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뭘 투자하기에는 손이 쉽게 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금들이 커지는 동안에 우리들은 책을 보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들어보고요. 실제 현장도 가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소액으로 투자도 해보면서 투자의 실력들을 점점 올리는 거죠. 흰 띠부터 뭐 노란 띠, 빨간 띠, 파란 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블랙벨트가 될 때까지요. 블랙벨트가 돼서 정말 내가
잘 시나리오를 세우고 투자를 했을 때 그것들이 좋은 결과들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들을 이뤄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건 어디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드머니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쵸? 세 가지 조건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조건들이 지켜지면 시드머니가 계속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은퇴자금은요, 결국엔 종잣돈이다. 라는 개념과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강제적인 저축이 필요하다. 나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강제적인 저축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금 가입의 적기 언제냐? 너무 젊을 때 가입하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고, 또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